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요, 시골에서 살고 계신 60대 여성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특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귀농하여 산 지도 어언 8년이 다 돼가네요. 시골에 있으니 해가 빨리 떨어져서 저녁이면 밥 먹고 유튜브 사연을 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게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저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평범한 외모에 수더분한 성격을 가진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던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린 여동생을 아빠처럼 키워가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20대 시절부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손에 컸는데요. 이런 남자라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에게는 소중한 식구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우리 시누이, 남편보다 11살이나 어린 귀여운 늦둥이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아가씨는 아직 풋풋한 중학생이었어요. 이 어린 것을 따로 떼어놓을 순 없어서 결혼 후에도 셋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가씨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아가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고 싹싹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언니 언니 하며 따르며 혹시 제가 힘들까봐 집안일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이쁨 받을 짓만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었던 저는 아가씨가 마치 친동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가씨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싶고 그랬어요. 우리 형편에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가씨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아가씨 덕분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서 아가씨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요. 둘이 장도 보러 다니고 투닥거리며 같이 요리도 만들고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안 들어온 날에는 아가씨랑 나란히 누워서 밤새도록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아가씨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자 딸이었습니다. 이런 아가씨가 어느 날 그 예쁜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가 내 새언니라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나도 그렇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촉촉해진 눈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또 우리의 밤샘 수다는 계속되었죠. 남편과 아가씨와의 생활은 하루하루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몇 년이 흘러 아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첫 월급으로 우리 부부의 내복을 사왔을 때에는 정말이지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이거 별건 아닌데 그래도 첫 월급 타면 이런 거 사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색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극적이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어린 아가씨가 벌써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감정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가씨는 그동안 본인을 친동생처럼, 친딸처럼 보살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꼭 안아주었고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며칠 뒤 아가씨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공장 기숙사에서 살기로 했다며 이제 스스로 독립해 보겠다고 밝은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혹시 가서 부족한 거라도 있을까봐 이것저것 필요한 생필품들을 챙겨주다 보니 짐이 한 보따리가 되더군요. 남편과 같이 아가씨를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그 허전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가고 텅 빈 집에 돌아오니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텅 빈 집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가씨 말이야. 우리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겠지? 그럼 걱정 마. 당신이 미선이 친동생처럼 잘 키웠잖아. 내가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같은 여자는 정말 없을 거야. 제 손을 맞잡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던 남편의 눈가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처음으로 둘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이가 없었던 저는 아가씨가 나간 후 아이를 가져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도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점집도 다녀보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아이를 하나둘씩 낳아 예쁘게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기 갖고 싶은데 우린 언제 생길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원래 아이는 하늘이 주신다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남편은 불안해하는 절 달래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임신을 시도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군요. 포기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결국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에 자식복은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며 우리끼리 잘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조금은 울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오랜만에 아가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이 바쁘다면서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아가씨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주말에 집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할 말이 무엇인지는 생각도 못한 채 오랜만에 아가씨가 온다는 사실에 신나서 잡채며 갈비찜이며 아가씨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들떠서는 여기저기 쓸고 닦고 집안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간만에 이 기분을 환기시켜줄 누군가의 발길이었으니까요. 주말 점심때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아가씨가 집에 도착했어요.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저는 반갑게 달려가서 아가씨 손을 붙잡고 그동안 별일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예쁜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갑자기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오빠, 들어와.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선이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아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거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가씨의 남자친구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아가씨가 거실에 앉기 전 외투를 벗었는데 글쎄 그 조그마한 몸에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가 앉아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벌써 5개월이 됐답니다. 아가씨의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본인이 미선이를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가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는데 임신을 했다뇨.
저와 남편은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리고 남자친구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아가씨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가씨가 먼저 입을 떼더군요. 오빠, 언니,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무서워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감은 언니가 꼭 골라주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풀죽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아가씨를 보자 저는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속으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가씨를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임신시켜 데려가겠다고 하는 저 남자친구가 얄밉기도 했습니다. 아가씨만은 정말 제가 잘 알아봐서 좋은 남자로 고르고 골라서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아가씨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걱정 말라고 저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도 아가씨가 고른 남자니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상의하에 결혼을 허락했어요. 아가씨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배가 많이 불러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가씨는 조그마한 신혼집에서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방 시간이 흘러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첫째가 남자아이, 둘째가 여자아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조그마한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걸 보니 마음이 행복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가씨를 닮아서 그런지 동그란 눈망울에 조그마한 코가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저에겐 아이가 없었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그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도 있었어요. 아가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을 자주 보여주곤 했는데요.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언니가 나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해서 지금 이 정도지. 나 혼자였다면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 아가씨는 똑 부러져서 아마 나 없이도 잘했을 거예요. 정말 장해요. 아가씨는 제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면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곤 했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100일이 되기 전쯤 아가씨 남편이 일이 바빠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많다며 아가씨가 당분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살기로 하고 어린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와 쌍둥이까지 함께하는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가씨는 비록 결혼해서 애엄마가 되었지만 예전에 그 맑고 순수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서 어쩌면 이렇게 순한 아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 옆에 찰싹 붙어서 깍꿍하고 놀아주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어줄 때나 목욕을 시킬 때면 힘들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저 소중한 유리구슬처럼 혹시라도 깨질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씨, 그 착한 심성은 어디 안 가는지 제가 애들을 재우려고 앉기만 하면 언니, 제가 재울게요. 이리 주세요. 라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일어나곤 했어요. 같이 집에서 애들 봐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씨를 억지로 등 떠밀어 방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조리 잘 해야지. 우리 예쁜 아가씨 몸 상하면 내가 더 속상해서 안 돼. 얼른 가서 쉬어요. 아, 언니도 참 내가 해도 된다니까요. 미안하게. 안 미안해 해도 돼요. 난 이렇게 이쁜 애기 봐서 얼마나 좋은데. 가서 얼른 쉬어요.
사실 아가씨는 출산하고 몸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자기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을 뿐, 아마 출산을 경험해보신 엄마들이라면 아시겠죠. 출산이란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 건지. 더군다나 아가씨는 쌍둥이를 힘겹게 출산해서 그런지 몸이 더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가 더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끙끙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큰아이를 재우고 있을 동안 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는데 저 작은 몸에 벌써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아가씨가 너무 대견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났죠. 아가씨가 언제 저렇게 엄마가 됐을까? 이런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 저도 모르게 아가씨를 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가씨가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온 이후로 남편과 저는 자기 전마다 항상 침대에 누워 아가씨 얘기, 쌍둥이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가씨와 쌍둥이 덕분에 남편과 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 시 매부를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바쁘다고 집에 못 온다길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이 많은가 했더니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가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끈기가 없는 스타일이라 한 곳에 진득하니 다니질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어오는 돈도 시원치 않아 아이들 기저귀 값이며 뭐며 우리 부부 돈으로 해결한 적도 많았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그런 시매부를 앉혀두고 애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녀야 한다. 이렇게 훈계도 해봤지만 그저 어른이 하는 잔소리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번 회사는 정말 사람들도 다들 이기적이고 아무튼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직장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꺼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간섭하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애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 총각대랑은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도 거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어요. 그 후에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제 남편 말에도 저리 툭툭 쏘아붙이며 기분 나쁜 티를 한껏 내는데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라 믿고 결혼 허락까지 해준 건데 말이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시 매부도 아가씨처럼 어린 나이에 애 아빠가 됐으니 아직 철이 없겠지 하면서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 매부는 평일에는 어디서 잠을 자는 건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주말에만 잠깐 와서 아이들을 보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제가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생활하는 거냐 물어도 대답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재차 묻자 그냥 회사 야근이 많아서 근처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답하더군요. 당시 시매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작은 회사라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많다며 근처 친구 집에서 잤다가 출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근이 있고 일이 힘들다고 한들 가정이 있는 남자가 집에는 들어와야지 주말 부부도 아니고 친구 집에서 지내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훈수를 두려하니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회사에 일이 있어 가봐야겠다고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때부터 시 매부에 이런 행태를 두고 이상하다며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주말에 아가씨 방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가씨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고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왜 울어요? 언니, 말해봐요. 왜 그래요? 저희 부부가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매부는 방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라 통곡하고 있는 아가씨를 겨우겨우 달랜 후 퉁퉁 부은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일에는 그 여자네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애까지 임신했답니다. 세상에 아직 쌍둥이들이 두 돌도 안 됐는데 그 여자는 임신 6개월이라네요. 김서방이 집에 하도 잘 안 들어오니까 아가씨도 평소에 의심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긴가민가 했었다네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들켜버리고 만 거죠. 시매부는 자기는 쌍둥이 키울 자신이 없다며 네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진다고는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 해보니 못하겠다는 막말을 내뱉었답니다. 언니, 나 어떡하면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의 바람에 충격받은 아가씨가 저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묻는데 할 말이 없어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안쓰러웠고 그놈을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그놈은 그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잠수 탔네. 잠수 탔어. 이 나쁜 새끼. 특히 남편은 저만큼이나 분해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이 그런 놈팽이 놈을 만나 되먹지도 못할 일을 겪었으니 당연하죠. 저와 남편은 그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집으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김서방과 하도 평소에 교류가 없었던 탓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지? 우리 아가씨 이제 어떡해. 그러게. 그 당시 아가씨는 그날 이후에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기운 내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입맛이 없다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만히 쌍둥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생기 있던 아가씨의 얼굴이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고 말라갔어요. 저와 남편은 아가씨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쳤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면 아가씨의 기분이 나아질까 고민하던 중 아가씨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에 여행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여행용 가방을 하나 사서 아가씨가 좋아할 만한 예쁜 원피스를 몇 번 골라서 담았어요. 그리고 카메라와 밀짚 모자도 사서 넣어주었고 방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아가씨를 불러 얘기했어요. 아가씨, 기분 전환할 겸 바닷가에 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요? 평소에 가고 싶어 했잖아. 쌍둥이들 키우느라 매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내가 쌍둥이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필요한 건 내가 다 여행 가방에 넣어놨으니까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푹 쉬다 와요. 아가씨는 알듯 말듯 오묘한 표정을 짓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저를 보고 싱긋 웃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때 아가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맙다고 언니 같은 사람 없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여행 얘기에 갑자기 의욕이 생겼는지 그날부터 밥도 잘 챙겨 먹고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행 보내주기로 한 계획이 성공했다며 잠시나마 기뻐했죠. 그 놈팽이 놈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열불이 났지만 일단은 아가씨라도 기운을 차리게 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가씨는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쌍둥이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푹 쉬러 갔어. 엄마가 건강해야 너희도 좋은 거니까. 쌍둥이들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지들끼리 까르르 하며 놀더군요. 아가씨가 여행을 떠난 지 3일째에도 간간히 연락을 하긴 했지만 혹시나 쉬는데 방해될까봐 궁금해도 꾹 참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가서 뭐 하면서 지냈는지 자세히 물어봐야지 하고요. 돌아오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떠난 여행이라 좀 오래 있다 오더라도 아가씨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급하게 경찰서에 가고 있다고요.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자세한 건 가서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큰일인가 싶어 안절부절했지만 쌍둥이를 놔두고 달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우리 미선이가 어? 아가씨가 왜?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듯 가슴을 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는 남편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불길한 느낌에 울고 있는 남편을 닥달해서 무슨 일인지 캐묻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소식이 될 줄도 모르고요. 바로 아가씨가 여행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목숨을 끊었다네요. 저는 남편 얘기가 믿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그게 사실인지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사실이라고요.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아가씨가 맞다면서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기억을 잃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 천하의 몹쓸 놈은 장례식 자리에도 나타나질 않더군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언젠가는 꼭 천벌을 받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쓸쓸하게 혼자 저 세상에 가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쌍둥이를 재우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예쁜 아이를 둘이나 놓고 갈 생각을 했을까. 아가씨를 조금 더 챙겨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행을 보내줬던 게 잘못이었다며 매일매일 스스로를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아가씨의 장례식 이후 눈물이 많을 날이 없었죠. 매일 밤 자기 전에 아가씨 얘기, 쌍둥이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던 저희 부부는 이제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떠난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 아가씨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여행 갈 때 들려보냈던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가씨의 얼굴이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진관에 맡겼습니다. 필름을 현상에서 받아보니 얼굴은 안 찍혀 있었지만 아가씨가 마지막에 바라봤던 바다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일단 이 바다 사진은 나중에 쌍둥이들이 크면 줘야겠다 생각하고 조그마한 상자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 천하의 몹쓸 놈은 연락이 없더군요. 쌍둥이들 키울 자신이 없다더니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건가 봅니다.
덩달아 저도 쌍둥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쌍둥이들 우리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어떨까? 이 피덩이들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잖아. 부탁이야, 여보. 남편은 오래 고민하고 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들을 내 자식처럼 예뻐하면서 정성으로 키운 건 맞지만 조카로서 키우는 것과 정말 자식으로 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친아빠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키우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더군요. 꽃다운 나이에 동생이 먼저 가버린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조카들까지 보낼 수 없다고요.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죽을 때까지 저한테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눈물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소중한 조카들이었으니까요. 아가씨를 예뻐하던 만큼 조카들에게도 그만큼 잘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카가 아닌 딸 아들로서 잘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쌍둥이는 저희 부부에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으로요. 쌍둥이들은 워낙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인지 죽음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했어요. 아가씨가 죽은 후 일주일 정도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엄마가 없는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이 말을 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로, 남편을 아빠로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우리 자식이라고 쌍둥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대단하다며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키울 수가 있냐며 신기해했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쌍둥이는 누가 뭐래도 제 자식들이었으니까요. 누가 낳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내 가족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는 편이라 쌍둥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혹시나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 걸 알고 주변에서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친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에 비해 사랑을 덜 받은 느낌을 주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어요. 저희 부부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쌍둥이를 저희 부부가 키우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아이들 성과 남편 성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큰아이가 물어보더군요. 친구들은 아빠랑 성이 같은데 자기는 왜 성이 다르냐고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얘들아, 너희 친구들은 부모님이 배 아파서 낳은 거 알고 있지? 너희는 엄마 아빠가 가슴으로 낳은 거란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 엄마 아빠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쌍둥이를 배 아파서 낳은 친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별이 된 엄마가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예뻐하고 사랑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쌍둥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한 말을 100%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거나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죽은 후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시매부였던 그 인간은 쌍둥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갑자기 돈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애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나요? 뭐? 입학 선물? 내 동생 장례식장에도 안 오던 이 더러운 놈이 뭐 이제 와서 나타나 아빠 행세하고 싶어? 선물? 이까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너 없이도 우리 애들 우리 자식처럼 잘 키우고 있으니까 뻔뻔하게 낯짝 들이대지 말고 꺼져. 남편은 그놈을 보자마자 어딜 감히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냐며 이딴 더러운 돈 필요 없다고 몽둥이까지 들고 내쫓았습니다. 몽둥이까지 들고 올진 몰랐는지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사람이 참 우스워 보였어요. 남편은 그 놈이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씩씩거리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들을 보면서 동생 잃은 슬픔을 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그놈을 보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저도 순간 감정에 북받쳐서 남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 나쁜 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쌍둥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을 버렸던 그놈은 그 이후에도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해서 쌍둥이들 소식을 묻곤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알 필요 없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자식 버린 아빠가 무슨 권리로 소식을 궁금해하냐고 하면서요. 근데 그놈의 반응이 참 뻔뻔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버린 거 후회해요. 근데 그땐 제가 사정이 안 좋았다고요. 제가 친부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 권리가 있죠. 알 권리? 당신한테 무슨 알 권리? 당신 우리 아가씨한테 용서는 빌었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냐고. 용서부터 빌고 와. 하기야, 빌 수도 없지. 씩씩거리는 제 말에 그놈은 아무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혹시라도 제가 그럼 다시 애들을 떠맡을 거냐고 그럴 생각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다시 데려갈 형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귀한 아이들 그놈한테 맡길 생각도 없었지만 역시 여전히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데려갈 형편이고 자시고 추후에 그 형편이 된다고 해도 아이들을 돌려줄 생각 일절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너 건너 들리는 말로는 그때 바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둘 낳고 살다가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며 산다고요. 아가씨는 도대체 저런 놈이 뭐가 믿을만하다고 덜컥 임신까지 해버렸는지. 뭐 지금 이런 생각 해봤자 소용도 없지만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만약 저놈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결사반대를 했다면 혹시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속절없는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만큼이나 아가씨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나 봅니다. 아무쪼록 다행히 우리 쌍둥이들은 저희 부부의 보살핌 속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큰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동생한테 니네 엄마 아빠는 친부모 아니라면서 놀렸다고요. 한 번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딸아이를 달래주려고 했는데 그때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우리 엄마는 나랑 동생을 가슴으로 낳았다고 했어요.
배 아파서 나은 것보다 그게 훨씬 대단한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만 큰아이의 말에 감동받아서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가씨의 성품을 닮은 건지 어쩜 이리 기특하게 자란 건지 이 아이들이 내가 친모가 아니라 떼쓰고 반항하고 투정 부린다 해도 난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생각해 준 것이 참 기특하고 행복했어요. 또 아이들이 매년 어버이날마다 학교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카네이션 밑에 달린 리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써놓은 게 그게 너무 소중해서 매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때도 부모 참관 수업 때도 모두 참여하며 아이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습니다. 나중에는 친부모 아니라고 놀리던 친구들도 니네 엄마 아빠가 제일 부럽다는 말을 했다고 아이들한테 들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긴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가씨를 하늘에서 보았을 때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다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상했던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문제였어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갈 때면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던데 저 엄마는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몰라? 남의 자식 둘이나 저렇게 키우면 뭐하나. 다 키워놓으면 지 친아빠 찾아갈 텐데 뭐. 죽 써서 개 준다고. 으이구. 그러니까 말이야. 왜 저런 뻘짓을 하는지.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 아이들이 듣기라도 할까봐 속으로만 분을 삭혔습니다. 내가 보란듯이 잘 키워서 그 말들 다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수천 번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했던 건지 동네 여자 한 명이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아이들을 향한 화살이기도 했고요. 아이고, 저 엄마는 낯짝도 두꺼워. 아마도 저 애들 기르는 것도 다 좋은 일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저러는 걸 거야.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착한 일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척 보면 척이지.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순간 아이가 두려움 섞인 눈길로 절 보는데 그때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전 아이들을 뒤로하고 그 옆편네에게 가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자 시장통이 그야말로 뒤집어졌죠. 아니, 난 그냥 한 말인데. 그 여자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게 민망했는지 아님 제가 무서웠는지 뺀질나게 도망가더라고요. 마치 아가씨를 죽게 한 그 논팽이처럼요. 정말 그날 얼마나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사람들 시선이 이리도 베베 꼬이고 편협한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요. 맞아. 엄마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다만 제가 우울해하는 기색을 느꼈는지 제 앞으로 다가와 절 안아주려는 아이들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그날 이후 제가 한번 크게 시장통을 뒤집어 놓자 그 뒤로는 동네 여자들이 함부로 입방아를 찧어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성깔이 있단 걸 알았는지 그제야 다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자식을 두고 하는 소리들이 없어지자
숨이 좀 쉬어질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이 흘러 아이들이 친엄마의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아가씨의 기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여서 엄마의 얼굴도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아가씨의 사진을 보여주곤 했죠. 우와, 우리 엄마야? 이쁘지? 아이들은 천진하게 엄마도 예쁘고 친엄마도 예쁘다며 예쁜 엄마가 둘이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가씨 산소에 가면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접은 카네이션을 아가씨의 무덤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리고선 아이들이 양쪽에서 제 손을 꼭 잡고선 한참 동안 무덤을 바라보고 돌아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가씨 생각이 참 많이도 났답니다. 우리 귀한 아가씨,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가씨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왜 그리 젊은 나이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했던 건지, 나랑 좀 더 같이 있다가 가지, 나한텐 아가씨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는데 한 생명이 그리도 훅 쓰러져 가버렸다는 사실은 오래오래 제 마음의 상흔으로 자리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키우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훅 지나가더군요. 그 꼬물거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내미는 물론이고 딸아이까지 제 키를 진작에 훌쩍 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그럭저럭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둘 다 공부에 뜻이 없었던지라 대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같이 첫 알바 월급으로 빨간 내복을 사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했을 때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 전 아가씨가 첫 월급으로 내복을 선물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라서요. 남편도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 멍한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더라고요. 그날 저와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잘 키웠지, 여보? 아가씨도 다 보고 있겠지? 그럼 다 보고 있지. 아마 하늘에서 무지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날따라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아가씨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들춰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사진을 더 많이 찍어 놓을 걸 아쉬워하면서요. 이후 아이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마침 둘이 같은 지역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남매끼리 같이 자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자취방을 구해주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만큼 다 키워놓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시골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기로 했죠. 예전부터 남편이 귀농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언젠가 나이 들면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마침 시골에 봐둔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지어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 살 거라서 방 2개짜리 작고 아담한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을 접고 동네 어르신들 집 고쳐주고 물건 수리해주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했어요. 그래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당분간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앞에 텃밭을 가꾸어 채소들을 심고 가꾸었어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형편이 없었지만 몇 년 더 하다 보면 동네 시장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시골 생활은 정말 한적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한적한데 몸은 바쁘다고 해야 할까요?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와서 산과 들의 맑은 공기를 마시니 마음은 참 한적한데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주말에 내려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보냈어요. 아이들도 펜션에 놀러 온 것 같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직장에 1년 남짓 다니다가 관두더니 둘이서 돈 조금 모은 걸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리저리 바쁜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업이라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젊을 때 추억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대신 해보고 정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당부했어요. 나이만 먹으면 나중에 다시 취직하기 힘들다고요. 사업 아이템이 뭔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았죠. 괜히 이것저것 참견하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이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가끔씩 전화가 와서 공과금 낼 돈이 모자라다며 몇십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걸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역시나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해주던 그 사업이 폭삭 망해 약간의 빚이 생기고 만 것이죠. 우리 부부에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은 말하기가 재수로웠는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걱정만 시켜드려서. 다행이었던 건 남편은 시내로 나가는 길목에 작게 철물점을 차렸는데 그래도 생활비로 쓸 정도는 벌고 있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농사가 어느 정도 손에 있고 나니 지금은 웬만한 채소는 직접 길러서 먹고 남는 건 동네 사람들 나눠주거나 남편 가게 옆에 펼쳐놓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빚 갚는 걸 아주 조금씩 도와줄 수가 있었죠.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놔둘 수가 있어야죠. 아무쪼록 그런 힘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벌써 아이들이 30대가 되었어요. 빚은 다 갚았고 저도 이제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60대가 되어버렸죠. 세월이 참 빠르네요. 사실 아이들이 30살이 넘으면서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빚을 청산하고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또 망해 주저앉을까 봐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얼른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엄마 아빠 먹으라며 비싼 한우에 홍삼에 속으로는 고마웠지만 겉으로는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너희 맛있는 거 사 먹은 데 쓰라고 괜한 잔소리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선물이 또 있다면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상자를 같이 열어보았어요. 어머, 이게 뭐니? 엄마, 아빠, 이리로 와보세요. 아이들은 저희 부부를 끌고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뒷마당에는 커다란 대형 SUV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차종은 잘 몰라서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아이들을 쳐다보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이 차 타고 주말마다 같이 여행 다녀요.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이실직고 하더군요. 사실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접을까 하던 차에
운 좋게도 대박이 터져 큰 돈을 벌게 된 이야기를요. 지금까지도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직원도 몇 명씩 채용하고 서울에 어엿한 사무실도 갖추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를 깜짝 놀래켜 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돈 없는 척, 잘 안 되는 척 연기를 해왔다고 하네요. 사업이 잘 되면서 너무 바빠져서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어서 주말마다 엄마 아빠를 모시고 여행 다닐 시간이 된다면서요. 저희 부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들을 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자가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장성해 주어서 본인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이뤄낸 게 너무나도 대견하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어 너무 고맙구나. 너희가 잘 되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들은 남편을 보고 아빠는 뭘 그런 말을 하냐면서 이제 좋은 일만 남았으니 오늘은 신나게 놀자며 다 큰 나이에도 깍깍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둘째 아이가 큰아이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입을 갖다 대며 쉿 하더라고요. 그러자 큰아이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곤 둘은 저희를 소파에 앉힌 후 그 앞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저희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큰절을 하는 아이들 모습에 아가씨 모습이 겹쳐져 보였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책맞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네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딸아이가 웃음을 피식 터뜨리니 다 같이 집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면서요. 그 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내려와서 저희 집 옆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본인들이 결혼하면 가족들끼리 주말마다 내려와서 지내겠다고요. 그냥 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나요?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가 있는 평일에는 저랑 남편이 그 집에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손주도 낳고 도란도란 3대가 모여서 지낼 생각에 행복해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철물점은 시내에 자리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그 옆에는 제 채소 가게도 조그맣게 열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시라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싹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돈 벌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하라면서요. 노후는 자기들이 싹 다 책임지겠답니다. 말만이라도 고맙더라고요. 아이들 사업은 그 후에도 너무 다행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길 잘했나 봐요. 그리고 SUV를 타고 주말마다 여행 가자고 했던 약속은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잠시 뒤로 미뤄두었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면서 한마디씩 칭찬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자식 농사 최고로 잘 지은 집 아니여. 아유, 부러워 죽겠구먼. 부럽다 부러워. 우리랑 사돈 맺을 생각 없이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둔다고 욕먹던 제가 이제는 자식 농사 최고로 잘 지은 여자가 되었네요. 그때 시장에서 욕하던 사람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없이 잔치가 끝난 후 우리는 첫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지 의논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생각해둔 곳이 있다며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군요.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의 유품에 있던 사진이었어요.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 바닷가 말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첫 가족 여행은 여기로 가요. 꼭 가고 싶어요. 저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가씨가 외로이 목숨을 끊은 곳이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추억을 남기고 간 곳이기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친엄마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그걸 기억해내고선 저희 집에 왔을 때 몰래 사진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선 둘이서 이미 그 바닷가를 첫 여행지로 결정하고 저희의 동의를 구한 거였죠. 그게 2주 전. 그리고 지금은 아들, 딸, 남편과 함께 그때 그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바닷바람을 쐬면서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저녁에는 회에 소주 한 잔도 마셨어요. 막상 오면 아가씨 생각에 우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덤덤하네요. 남편과 아이들도 하루 종일 즐거워 보입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모두들 자러 갔는데 저는 잠이 영 오지 않아 제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한번 적어보는 중입니다. 글로 적다 보니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30년 전 아이들을 품은 제 선택을 지금에서야 마음 놓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내일은 가족들과 바닷가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아가씨가 남겨놓은 그 사진 속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이번에는 풍경만이 아닌 저희 가족이 담긴 사진을 찍으려고요. 나중에 저승에 가서 아가씨를 만난다면 이 사진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괜히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해봅니다. 아가씨, 쌍둥이들 때문에 하늘에서 걱정 많았죠?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들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시름 놓고 편히 쉬어요. 제 말이 아가씨에게 닿았을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하네요. 오늘따라 해맑던 아가씨의 미소가 생각이 많이 나는 밤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야겠어요. 내일 가족 사진 찍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